104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104페이지. 네, 가치와 가격이요. 네. 자, 우리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라는 게 물건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다 하고 금액으로 표시해 주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가치의 뜻을.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거기 가치, 동그라미 1번에요. 가치, 보고 계시죠? 가치 밑줄 치고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줄치입니다.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래라는 말을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장래. 가치의 뜻은 좀 알아야 돼요. 가치. 자, 가치가 뭐라고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구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장래이익을 구해가지고 그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산은 별개를 하더라도 의미는 알아라는 거죠.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그 뒤에 현재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박스도 보입니까? 밑에 박스에도 보면 가치는 현재 값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게 중요해요. 가치는 현재 값. 이걸 일단 제일 많이 물어봐요. 가치는 현재 값이다. 현재 값이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가치란 현재 이익의 미래 가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가격 보세요. 그 밑에 가치 밑에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보면 거기 교환의 대가 이런 말 돼 있죠. 줄칩니다. 교환의 대가. 그리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거든요. 가격은. 그래서 가격은 과거값이에요. 가격은 과거값이다. 실제로 지불한 값이다. 중요하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가치는 조금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이때 이익은요.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유형, 무형을 다 포함한다. 금전, 비금전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라고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이익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금전적인 이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이다. 추상적. 자, 그런데 가격은요.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요. 구체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볼게요.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 2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가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저는 그 가치의 뜻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가치의 뜻을 볼 때마다. 자,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가치를 구할 때 과거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 가치를 정할 때 내 가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지금 현재 내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내가 잘하면 내 가치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죠. 책이 그렇게 적혀 있잖아.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이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좋은 거야. 내가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책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치의 형성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치의 형성 과정 보시면요. 그 밑에 이런 뭐 그림 있죠, 지금. 가치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 밑에 이런 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화살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있죠,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뜻을 알아야 돼요. 가치 형성 요인.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가치 형성 요인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 거기 줄을 치든지 네모를 하든지 하세요. 가치 형성 요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줄을 딱 치는데요. 처음 대상 물건부터 줄을 쫙 치세요. 끝까지. 줄을 치시고요. 거기서 중요한 낱말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예요. 그 경제적 가치를 괄호를 딱 하고 별표합니다. 제가 괄호를 하고 별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글자가 다른 글자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예전에 시장 가치로 낸 적이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렸죠? 틀렸죠, 그죠? 그거 찾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건 딱 주의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경제적 가치 여기를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1, 2월달 기본서 수업하면 그때 제가 지역 요인이 뭐고 개별 요인이 뭐고 이런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가치 형성 요인 거기 경제적 가치를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가치 발생 요인에. 자, 우리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가치가 있으려면 그 물건이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만족을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 유용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용성. 이걸 우리가 효용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가치가 발생하려면 쓸모가 있어야 된다.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유용성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할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공기 쓸모 있나요? 공기 없으면 죽잖아, 우리 인간이. 그죠? 햇빛 없으면 인간 죽죠. 유용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기와 햇빛에 대해서 가치를 발생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러진 않죠. 그건 왜 그래요? 무한정하니까. 그러니까 공기와 햇빛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무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돈을 안 내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자유제라 그러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서 이 유용성만 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려면 희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소해야 된다. 자, 여기서 희소성이라는 거는 수요의 희소성일까요? 공급의 희소성일까요? 공급의 희소성인 거예요. 그렇지. 공급의 희소성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희소성이란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즉, 공급이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야만
가치가 발생해요. 공급이 무한정으로 되는 물건들은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차고 넘치는데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수요 그러면 안 돼요. 공급의 희소성이에요. 공급의 부족을 얘기해요. 희소성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유용성도 있고 공급도 부족하고 그러면 가치가 발생할까? 아닙니다.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유효수요라 그래요. 그걸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하나 더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더 얘기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이전성이에요. 또는 양도성이라 그래요. 아무리 유용성이 있고 희소하고 유효 수요가 있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전할 수 없다면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죠. 계속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가치가 발생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전성, 양도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요 이전성, 양도성은 자,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내가 이전했다. 아파트를 양도했다. 이 말은 아파트를 그 사람한테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물건자 아파트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갖다 준 건 아니죠. 그럼 우리 이전성, 양도성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아파트를 내가 팔았다. 그럼 뭐를 이전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소유 권리를 이전했다는 거죠. 권리의 이전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성, 양도성은 권리의 이전을 얘기해요. 권리의 이전을 얘기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전성이란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권리의 이전이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가치 발생 요인을 설명드릴 때 유용성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합니까? 가치 발생 안 하죠. 상대적 희소성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하나요? 안 하죠.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네 개가 다 있어야만 가치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호결합, 동시충족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가치가 발생해요. 기억해 주세요. 가치 발생 요인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볼 때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여기 갖다 대면 돼요. 응? 어떤 물건이 있어. 이거 유용성 있나? 쓸모가 있나? 쓸모가 있네. 희소한가? 이 사업 자체가 희소한가? 아무도 안 하나? 그럼 가치가 있네.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사업은 하면 되지. 가치가 있지. 근데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그건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물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예를 들어 피카소 그림이야. 피카소 그림은 쓸모가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만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림을 보고, 그죠? 희소합니까? 희소하죠. 그 사람 죽어보가 지금 뭐 만들지를 못해. 희소하지. 살려는 사람 있나요? 있겠지. 그게 가치가 높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희소성에 의해서. 요즘 우리 비트코인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희소합니까? 희소하지. 걔는 뭐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한정 찍어내지 못해. 살려는 사람 있나요? 있죠. 근데 어디가 캐션마크냐면 이거 어디다 써지 이게 약간 캐션마크인 거야. 암호화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에 따라서 가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쓰냐 이거지 이거를. 항상 이게 이제 문제죠. 비트코인과 이거 둘이 맞아.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가치를 발생시키려면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이렇게 돼 있죠. 상대적 희소성 밑에다가 공급 이렇게 딱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 네 개가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자, 우리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자, 105페이지 보시면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나와요. 가치의 재원칙 그래도 되고 가격의 재원칙 그래도 뭐 괜찮아. 가치의 재원칙, 가격의 재원칙이 뭐냐면요. 어떤 물건의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가치의 재원칙 몇 개 있나요? 우리 책에? 13개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알아 그러면 이거 뭐 공부하겠나 이거. 만약에 13개를 다 외워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찍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있잖아요. 한 10몇 개를 봐야 되잖아. 그런 건 안 하는 거야. 그죠? 효율적이지 못해.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특히 공법에 그런 게 많아요. 뭐 별표 이해 다 외워야 돼.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야. 찍어버려야 돼. 근데 이걸 13개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오늘 3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3개만 아시면 돼요. 3개만.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못해요. 그럼 다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보려고 하지 마라. 다 보려고 하지 마라. 자. 첫 번째가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 자. 일단 이게 용어가 하나 나왔죠? 그럼 변동의 원칙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강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천천히 하잖아요. 자, 변동의 원칙은 뭘까요? 뭐, 변하는 건가 봐? 변하니까 변동이겠지 뭐. 뭐가 변한다는 걸까요? 지금 가치의 재원칙하고 있잖아. 근데 가치의 재원칙에서 변동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변동의 원칙은 변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변합니까? 그래, 가치가 변하는 게 변동의 원칙이야. 자, 그런데 가치가 변하는 게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왜 변하느냐 이 말이지. 왜 가치가 변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이 변동의 원칙은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요, 시간 법칙이에요. 이 말이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준 시점 말씀드렸는데, 기준 시점, 기억납니까?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뭐였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 기준 시점을 왜 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이 왜 필요해요? 언제 감정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 시점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변동의 원칙이 뭐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이유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딱 기억해놔야지. 그럼 가격의 재원칙 중에서 기준 시점과 관계되는 가격 원칙은 뭐라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놔야 돼. 가격의 재원칙 문제가 나왔는데 기준 시점 얘기가 딱 나오잖아. 그럼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 얘기죠. 이런 걸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대상 부동산이 뭐냐면요.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이에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대상 부동산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대상 토지는 뭘까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토지,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자, 만약에 이게 우리 학원 건물이라 그래 볼게요. 학원 건물.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여기 보니까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시청도 있고, 외부 환경에. 그럼 이런 외부 환경들은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주겠지? 주겠죠? 여기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원칙을 외부 가격 원칙이라 그래요. 외부 가격 원칙.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걸 외부 가격 원칙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앞으로 환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외부를 의미해요. 환경 그러면 뭐라고요? 외부를 얘기합니다. 환경 그러면 외부입니다. 환경 그러면 외부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이 부동산의 내부도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 학원 건물의 내부 영향 줄까요? 엘리베이터가 2개 있냐, 3개 있냐, 1개 있냐, 층마다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 내부도 영향을 주죠. 이 부동산 가치에. 맞아요? 이 내부를 뭐라 그러냐면 구성요소라 그래요. 특히 기억해야 돼. 구성요소 그러면요, 내부야. 구성요소 그러면 내부다. 구성요소 그러면 내부다. 구성요소 그러면 내부. 자, 그러면 이 내부 구성요소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줍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부 가격 원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아까 가치의 재원칙 13개 있었죠? 13개 있었잖아. 그 13개는 전부 다 내부 원칙하고 외부 원칙하고 기타 원칙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럼 변동의 원칙은 기타에 들어가는 거야.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야. 변동의 원칙은 뭔데? 시간 법칙이잖아. 시간은 내부, 외부가 다 구별이 없죠. 시간이 가면 내부도 변하고 외부도 다 변하거든. 그죠? 자, 그러면은 외부 가격 원칙이 우리 책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딴 건 몰라도 돼. 외부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적합의 원칙. 이게 중요해요. 적합의 원칙. 내부 원칙도 몇 개 있는데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내부 원칙에서는 균형의 원칙 아시면 돼요. 적합의 원칙, 내부 원칙이다, 외부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 외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균형의 원칙, 내부 원칙이다, 외부 원칙이다. 내부.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적합의 원칙 뜻 한번 볼게요. 뜻 크게 안 중요한데? 뜻 크게 안 중요해. 하지만 한번 봅시다. 적합의 원칙 뜻이 뭘까? 이게 다 적혀 있어.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그래야 부동산이 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이 짱이 되려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 짱!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려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뜻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적합의 원칙은 외부라는 거야. 외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부 원칙 중에 균형의 원칙은 뜻이 뭘까?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라. 이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라.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저런 거 시험에 안 내. 뜻 안 중요하다. 뭐 글자 짜집기밖에 되나 내가.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균형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다? 내부 원칙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전에 감가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감가의 종류 혹시 기억납니까? 얘기 드린 적이 없나요? 네, 뭐 한 번 더 하죠 뭐. 감가의 종류. 자, 감가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어떻게 본 기억이 좀 기억이 납니까? 안 한 거 안 했습니까? 안 했어? 했어요. 뭐 해도 뭐 하면 뭐 합니까? 다 까먹고 한번 다 해봅시다. 자,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감가가 뭐예요?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줄어드는 게 감가인데,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어떤 경우에 가치가 줄어들까? 이 교탁의 가치가 어떨 때 줄어들까?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우리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해보자. 건물 한번 해볼게요. 건물. 자, 건물이 시간이 가니까 좀 낡아져. 유리창도 들어, 벽에 막 금도 가고, 이 외형의 변화가 오죠. 이런 게 물리적 감가예요. 외형의 변화가 온다고. 외형의. 우리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외형의 변화가 오죠. 슬픈 얘기지만, 물리적 감가인 거야. 외형의 형태의 변화가 온다고.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럼 또 어떨 때 가치가 줄어들까? 그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야. 건물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야. 지금 막 지은 아파트야. 근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없네. 결정적으로 가치가 줄겠죠. 또 50평짜리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보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아요? 들어가 봤더니 이 아파트는 보일러가 안 되네. 보일러가 안 돌아가.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난방이 잘 안 된다. 우풍이 너무 심한 거야. 즉 무슨 말이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제처럼 내부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내부에. 새 건물인데도 내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아요. 자, 또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주변 환경이.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주변이 전부 다 술집이야. 안마시술소, 모텔, 룸사롱, 맥주집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파트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란 말이야. 외형의 변화가 와서. 두 번째, 내부가 이상해서 내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이 안 맞아. 자체 결함이야. 그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요. 내부 자체가. 또 하나는 뭐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외부 환경. 그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형태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감가가 물리적 감가, 내부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감가가 기능적 감가,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감가가, 그렇게 딱 크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능적 감가는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요.
얘는요? 외부. 이거부터 딱 정리해야 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형태야. 외형. 외형과 관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외우기 시작하죠. 막 무턱대고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게 뭐고, 기능적 감가가 뭐고, 경제적 감가가 뭔지 대충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안에 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리적 감가 볼게요.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 경과하니까 낡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물리적 감가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낡아지더라. 맞습니까? 녹도 쓸고 건물도 좀 더러워지고. 오케이? 치유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치유가 되죠. 청소하면 되잖아. 녹 뺏기면 되잖아. 그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물리적 감가는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인간 주름 생겼대. 보톡스 한 대 맞아버리면 되잖아요. 치유가 되지. 맞아요. 안 되는 것도 있겠지. 깊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건 나중 문제고 나중에 설명드리고. 물리적 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이 분필 봐봐요. 제가 이 분필 쓰고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거 물리적 감가라고요. 사용으로 인한 마모. 물리적 감가죠. 점점 달아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건물이 어젯밤에 비가 와가 천둥을 맞아가지고 건물 옥상에 기둥이 깨져버렸어. 이 물리적 감가입니다. 외형에 타격을 입었잖아요. 재해로 인한 파괴, 뭐 이런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차를 대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차를 박아버렸어.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럼 이거 들고 중고차 시장에 팔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중고차 시장에 팔러 가면 이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한 50만 원 까져야 되겠는데요. 물리적 감가죠. 외형의 변화가 왔죠 지금. 그게 물리적 감가라고. 형태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형태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알고 외우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물리적 감가에 보니까 시간의 경과라는 말이 나오네요. 시간의 경과? 자, 아까 변동의 원칙 보세요. 변동의 원칙은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변한다고 그랬죠. 무슨 감가와 관계 있냐면요. 변동의 원칙은 물리적 감가와 관계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물리적 감가와 관계 있다. 자, 그럼 기능적 감가 보겠습니다. 기능적 감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저런 걸 잊어먹으면 안 돼. 저런 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 기능적 감가는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질문해 볼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설계가 잘못됐대요. 설계의 불량이에요. 물리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초과 설비, 과소 설비. 물리적 감가일까요? 기능적 감가일까요? 경제적 감가일까요? 초과 설비. 외형하고 관계없어. 초과 설비라는 건 내부 자체가 설비가 너무 많은 거야. 화장실 4개 있어. 아파트 들어갔더니. 그럼 감가해야지. 이게 화장실 4개나 있냐, 이거. 응? 공공시설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 원인이 있다 싶으면 이거는 기능적 감가인 거야. 딱 보고. 처음 나오는 용어가 나와도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시험 질문에 철제 계단이 파괴되어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게 무슨 감가입니까? 그렇지. 물리적 감가잖아. 파괴. 아직 물리적 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툭 쳐 깨져버렸어, 이거.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요.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얼굴에 다쳤어. 어? 코뼈가 부러져 버렸어.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기능적 감가는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내부에. 그래서 이 기능적 감가에서 시험에 특히 잘 내는 애들이 있어. 요걸 기억해 두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외워야 되겠지만 내부라는 걸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첫 번째는 설계의 분량. 두 번째, 이거 잘 틀리거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요. 기능적 감가예요.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 건물하고 땅하고 안 어울린다 이 말이야. 이 자체 문제야, 자체 문제. 주변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체 문제라고요. 초과 설비, 과소 설비. 기능적 감가입니다. 내부 원인이 있다고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디자인이 너무 후져. 디자인의 진부하라 그러거든요. 디자인의 진부하. 물리적 감가일까요? 기능적 감가일까요? 경제적 감가일까요? 기능적 감가. 그 물건 자체 문제죠. 네? 그건 기능적 감가로. 디자인의 진부하. 자, 그럼 경제적 감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외부에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부 환경,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외부 환경하고.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건축업자인데 고급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 고급 대리석,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다 수입 자재를 가지고 고급 주택을 짓고 싶다고요. 그럼 이거를 판자촌 가운데 짓는 게 좋을까요? 부자 동네 가운데 짓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판자촌 주위에 지어버리면 주변 환경은 너무 안 어울리죠. 그럼 제값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경제적 감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봐봐요. 아까 적합의 원칙이 있었죠? 적합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외부 원칙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적합의 원칙을 위배했어. 적합하지가 않아. 외부 환경하고. 그러면 감가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럼 무슨 감가해야 될까요? 그렇지. 외부는 경제적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야. 외부, 환경,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게 세트 한 짝인 거예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해야 될까요?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요소,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05페이지 보세요. 자, 1번에 균형의 원칙 별표해야 됩니다. 105페이지 위에 박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돼요?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요?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자,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적합의 원칙이란 외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적합의 원칙이란 외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OX. X라고요. 구성 요소는 내부라 그랬어요. 세트를 얘기해 줬잖아.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세트를 그걸 정해줬는데 왜 마음대로 또 하고 그래. 세트를 가르쳐 줬는데 내가 지금. 응? 스파게티 세트인데 이상한 거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 적합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은 뭐라고요?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구성요소는 내부라고. 구성요소는 내부라고 계속 얘기했지. 맞아요? 잊어먹겠지만 이제 그만 잊어먹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내면 틀려요, 사람들. 반이 틀려버려요.
왜 틀릴까? 본질을 모르는 거.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른단 말이야. 내부는 구성 요소고 균형, 기능적 감각 이게 세트인데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찾아요. 외부 구성 요소 대신 X야. 그런 말 없어. 외부 구성 요소가 어디 있노? 그런 말 없다고. 외부 구성 요소란 말이 그런 말 자체가 없다고요. 어찌됐든 이대로 딱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변동의 원칙 보세요. 기준 시점, 물리적 감각. 기준 시점, 물리적 감각.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책에도 내부에 대해서 내부를 구성 요소라도 할 수 있고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옆에 구성 요소를 말 집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안 적고 말지. 다 되는데. 다 되는데. 뭘로 하면 적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옆에 구성 요소를 적어놨다는 얘기는 내부하고 구성 요소가 관계 있다는 의미겠죠. 외부 옆에 환경을 적어놨다는 것은 외부하고 환경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책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가 구성 요소도 되고 환경도 된다 그래 보자. 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해보자. 그럼 굳이 내부에다 구성 요소를 적어둘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 없지. 항상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책을 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볼 때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겠습니다.